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 10강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교수이고요. 네,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함께하게 돼서 참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학을 와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그 한국학을 배우는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배우시게 된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어렵고 난처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이 좀 새로운 어떤 에듀케이션 패러다임을 우리한테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오프라인으로만 모일 수 있는 에듀케이션 형태가 되게 트래디셔널한 형태였다면 이제는 그러한 오프라인을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특징도 존재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도 조금 주요한 흐름들을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중심은 무엇인지, 그 교육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태도는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번 어떤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성찰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저는 기회를 확보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학기 이 피리어드 동안에 지금 한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국가가 형성되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배운다는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국가,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운다는 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공통점과 차이점의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점은 그래요. 한국의 역사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 흐름을 같이 하셨지만 편하게 얘기해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공동체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차이가 없구나라는 그러한 발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체제를 이루고 시스템을 이루어서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양태는 여러 가지 통치 시스템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을 수 있으며 인종 간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 태도의 지속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인종이나 어떠한 차이를 넘어서서 엄존하는 어떤 보편 가치다. 그렇게 조금 해석해 볼 수가 있어서 그 역사적인 공통분모를 발견하는 그런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에서 그 의미 찾기에서 다른 점에 대한 의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중국에서 유학 오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문화와 관성, 그러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그 트레디셔널한 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역사와 이해가 없다라면은 중국에서 유학 오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민족적 이해도 결여가 될 거예요. 그러면 타 국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을 때는 그 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분명하고 실질적인 그 차이와 다름에 대한 수용이나 이해가 인색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타 국가의 어떤 문화나 그 접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리고 내 것이 먼저다. 우리 한국의 역사가 우선이다. 이렇게 만약에 규정을 내려버린다 그랬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배타적인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국가의 어떤 역사학을 배운다라는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찾아본다라면은 바로 이러한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는 이렇게 한국을 통해서 베트남과 한국의 차이를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한국학의 역사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라면은 그 효능감은 그 가치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역사를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그 한 나라의 역사를 이해했을 때
그 나라와 무역을 한다든지 문화적 교류를 한다든지 교육을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릴레이션십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용하는 어떤 관계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 나라의 역사와 흐름과 아픔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한국학과의 학생이시잖아요. 한국학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학이 갖고 있는 그 기본 뼈대에 있어서의 그 한국이라는 그 네이션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를 이해하는 과정에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은 저는 그 의미와 가치가 상당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서론을 가지고 저 한국의 역사 10번째 시간을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역사 이제 현대로 들어와 볼게요. 자, 현대 상황입니다. 자, 한국의 현대 상황을 좀 한번 볼까요? 현대는 그러면 언제부터로 현대라고 말하는 걸까요? 자, 제가 볼 때는 1900년대 이후를 얘기한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1900년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을 때 이제 그걸 일제 강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대동아주의를 천명했던 그때 당시에 일본이라는 국가가 여러 나라들을 식민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대한제국이었던 그 전신인 그 조선도 일본의 강점기에 흡수가 되었었죠. 그게 일제강점기라고 표현하고 약 38년 동안 그게 지속이 됐는데 그 광복 이후에 이제 한국의 현대사는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시대까지를 제가 봤을 때는 근대사라고 이제 모더니티 히스토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 다음의 역사,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흐름이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의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를 저는 현대라고, 모던 소사이어티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실 때 지금 현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 일제강점기 이후 그렇게 전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그러면은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대동아주의를 표방했던 일본과 함께 병합이 됐었죠. 근데 그게 언제 이제 해방이 되느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됩니다. 이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 태양력으로 8월 15일 날을 그 광복절로 기념을 해서 국가 공휴일로 지금은 활용하고 있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한국은 광복을 맞이합니다. 자, 그 광복의 계기가 어땠는가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한국은 중국의 만주 지역과 여러 분야에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광복군을 육성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군대와 조직을 키워서 조선 총독부를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과 전쟁을 준비했었죠. 그런데 일본이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로 확장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세계대전의 와중에 미국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만 공격이 아마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죠. 미국의 공격인데 그 공격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아픔이죠. 이제 세계 역사의 아픔이에요. 그 원자폭탄 투하의 그 공포를 경험하게 되죠. 그게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는 건데 그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그 결과의 공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본이 뭔가 버틸 수 있는 어떤 자산과 여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패망선언을 하게 되죠. 그게 1945년입니다. 그러면서 패망선언을 하게 되면서 대한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사실상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포기를 하게 되는 것과 맞물려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걸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한국은 자주적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주적인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자주적인 노력의 결실이 온전히 반영이 되어서 광복을 이뤘다는 것은 정답은 아니겠죠. 광복의 결정적 계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식민지 사회의 생활과 제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광복의 결정적 계기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그때 당시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국가였고 패배를 한 거예요. 그 패배의 결과로 식민지 영토였던 한반도가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히 자주적인 성취라고는 볼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한 그 직후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소련 군대라는 게 지금은 러시아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군대. 그러니까 소련의 군대가 노스코리아를 차지했고요. 미국의 군대가 사우스 코리아를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군대가 강대국 위주로 한반도의 영토가 남과 북으로 지금 갈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군인 중에서도 한국군이 지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군과 러시아에서 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좌우익 간 세력 대립이 되게 격화된 거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자,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죠. 소련은 공산주의였어요. 공산주의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 양식이나 이념의 차이가 이때 당시만 해도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힐 수 없는 간격에 의해서 이거를 이른바 좌와 우라는 이념적 차이로 이제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좌우의 세력 간의 대립이 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코리아는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니까 공산주의 이념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 사우스코리아, 남한은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니까 자유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이 이제 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은 1948년에 38선 이남, 지금 현재 지금 한국은 좀 노스코리아하고 사우스코리아로 여러분 지금 분단돼 있잖아요. 38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판문점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판문점을 중심으로 남북 간의 경계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8선 이남으로 총선거가 실시가 돼요. 이게 어떤 거냐? 이게 분단의 비극의 전초인데, 자, 한반도가 하나의 원래 국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 한반도가 하나의 식민지 영토로 복속되었었는데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일본이 이제 종전선언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8.15를 맞이해서 한반도가 하나의 해방지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해방지역이 되어진 이 한반도 안에 북쪽 지역으로는 소련군, 남쪽 지역으로는 미군이 준동하면서 그 군사 정권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절대적인 체계를 가지고 사실은 주둔하다 보니까 군사적 대립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군사적 대립이 생기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인데 이 남북한이 솔직히 하나의 민족인데 하나의 민족이 모여서 하나의 민주적인 정부를 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념적 차이가 일단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주둔하고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주의 이념과 남한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의 자유주의 이념 간의 어떤 갈등은 뭔가 화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하려면 여러분, 선거라는 게 민주적 절차에 의한 데모크라시 시스템의 출발의 가장 엘레먼트, 본질이 되는 요소인데 그 본질이 되는 요소의 정치체계, 폴리티컬 시스템이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니까 하나의 한반도가 모여서 선거를 치를 수가 없게 되는 결론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분단의 현실이 이때부터 막 구조화되고 체계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총선거가 실시됐고, 그리고 그해 8월 15일 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안타깝게도 38선 이남에 있는 사우스코리아 지역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고, 그 8월 15일 정도 지나서 한 보름 20일 정도 지난 후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남북이 분단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지금 노스코리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8월 15일 날은 사우스코리아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고 있는 곳이 바로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1948년 8월 15일.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노스코리아 지역에서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분단이에요. 참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비극적 지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의 그 식민지 영토에 복속되었을 때
얼마나 자주적인 노력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의 공동체를 누리기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해서 그냥 데모크라시 시스템이 나눠지기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사실은 이때 당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전히 영토 전쟁이 가증스럽게 계속해서 발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년 가까이 되는 전쟁 동안 한반도는 초토화가 됩니다. 이게 민족의 비극이죠. 한국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6.25 한국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을 거쳐서 이후에 휴전 정전협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는 확실한 대립 관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분단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한국은 태평양 전쟁에서의 연합군의 승리, 한민족이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영향으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이 광복, 그러니까 이 식민지 복속 상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패망 플러스 그 다음에 한반도 민족운동의 결실이 맞물려서 8월 15일, 45년 8월 15일날 광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광복 직후에 볼게요. 자, 군사들도 소련군과 미군도 주둔을 하죠. 하지만 보시면 광복 직후에 큰 한반도 내에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의 구분 없이 다 모여서 우리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로 선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고 그 건국준비위원회가 치안과 행정권을 담당해서 혼란 이후의 해방전국 상황을 수습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습했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어떤 구체적인 채무를 갖춘 거예요. 그런데 그해 9월에 미군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정책과 포고령으로 불인정돼요. 뭐가 불인정이 된 거예요? 건국준비위원회의 위상이 불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에는 바로 이게 군정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군인이 통치하는 기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다시 돌이켜봤을 때 만약에 한반도라는 이 땅에, 이 영토에 식민지 복속의 어떤 아픔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직후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취하는 군사력이거든요. 군사력과 경찰권 그리고 행정권. 행정권은 행정구역을 나누고 그 행정구역대로 하나의 영토적 치리와 관리를 컨트롤을 들어가는 바로 그 시스템의 권한을 얘기해요. 그럼 그 시스템에 대한 권한이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어느 정도 일사불란한 것까지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의 채무를 갖췄더라면은 혼란한 해방전국 상황의 수습과 동시에 이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죠. 지금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반도는 지금 분단 상태잖아요. 남북한이 나눠져 있는 거죠.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가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바로 군사주둔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군과 소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한 거죠. 근데 다들 명분은 있어요. 소련은 미군의 침략 위험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내겠다라는 명분이 있었고 미군은 소련의 침략 명분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내겠다. 둘 다 명분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끼리 이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강탈당한 게 바로 한반도 군정기라는 겁니다. 군사통치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통치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렇게 100번 양보해서 군사통치기간에 군부가 치안권과 어떤 치안력과 그 민중의 그 소요와 혼돈을 잠재웠다면 그 잠재워진 기회를 통해서 남북한이 어떤 이념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이념적 화해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아젠다를 성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군정기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이념 대립이 심해지는 거예요. 좌와 우익의 세력의 대립과 갈등이 너무 심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심화되는 거를 좀 막아보자라고 해서 좌우 합작 운동 등도 추진이 되었었어요.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하죠. 구심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해요. 이게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세력은 공산주의 세력과 도저히 대화할 수 없다라는 하나의 원칙을 천명한 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루먼 독트린이 계기가 돼서 냉전 상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냉전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과 소련이 어느 때부터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진 거를 냉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냉전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나요? 바로 한반도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한 쪽은 소련군이, 남한 쪽은 미군이 딱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이 트루먼 독트린을 계기로 만들어서 냉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념 갈등은 극에 달하죠. 그래서 결국 남북 각각 단독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기 전에 8.15 광복과 함께 맡았던 그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국위원회는 이게 약자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8.15 광복과 함께 만들어진 최초의 건국준비단체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반도가 하나의 나라니까. 여기서는 유명한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위원장을 맡으셨고 인민의 대표들을 모아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발표한 뒤 해산을 했어요. 그런데 미군은 이 새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이게 인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의 색채가 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많은 지역에서 치안과 행정에 커다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조금 잡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에선 좌익과 우익 등 여러 세력 간의 갈등이 일어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거기 결정적으로 이제 미군의 연합군은 한국인에게 어떠한 행정 조직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군의 군대가 그걸 군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미군정이 정식으로 시작될까지는 조선총독부가 그대로 행정권을 행사한다고 발표해버린 거예요. 조선총독부가 어디였나요? 사실은 일본 국가가 계속해서 지배하고 치리하던 그 통치기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로부터의 해방이 선포되었어도 조선총독부라는 시스템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식민지의 잔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지금도 역사적으로 되게 우리 한국 역사, 한반도 전체 역사에서 아픔으로 다가오는 건 그때 좌우익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세워서 독립을 선포하고 일국, 하나의 국가를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천명이 있었으면 지금과 같이 남북한으로 분단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조선건국 8.15 해방과 함께 맞이하게 된 조선건국위원회의 모습입니다. 그 조선건국위원회의 지금 여운형 대표 같은 사람인데 하나의 나라를 지금 형성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뼈를 깎는 그 노력과 어떤 그 결실들이 느껴질 수 있는 시점이었던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러한 어떤 뼈를 깎는 노력이나 그런 어떤 발달 개념들이 좌절되고 만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의 역사에서는 참으로 비극적인 지점이라고 평가받을 만해요. 좌우익의 그 이념 대립이 솔직히 되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 국가에 의해서 38년 동안 한국의 근대 역사가 식민지 생활을 맞이하는 동안 그때 당시에 세계의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해서 한쪽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쪽은 공산주의가 이제는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리고 북미의 대표국가 그러니까 세계의 이제는 패권 국가로 자리 잡았다라고 자임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아메리카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념 대립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 의한 어떤 시장경제의 구성원으로 구성체제로 역동되는 그 통치체제를 의미하는 거고 공산주의는 공산당이라는 그런 어떤 공산적 공유적 집산체의 원리 속에서 태동되는 거니까 시장경제는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인 것이고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시장경제는 필요조건이죠. 그러니까 그 조건의 어떤 설정값이 완전한 대립을 하다 보니까 한반도 안에서는 그 대립을 하나로 조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분단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국가가 바로 이제 노스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한반도 북쪽에 있는 국가로 정의 내릴 수 있고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가 38도선으로 경기로 분단된 시점. 여기서 이제 군사 분계선을 대립해서 이제 나누어져 있는 영토 지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이 인민공화국은 1991년 9월 남북한 동시 국제연합 유엔에 가입을 계기로 현실적으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